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교육행정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의 교육학개론을 책임지고 있는 지아쌤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그 국가직 공무원 교육학개론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해설 강의 먼저 해드리고 전체적인 출제 경향하고 앞으로 지방직 대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특정 교과가 개발한 시험에 대한 전문가들이 평가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험의 양호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교육심리평가, 그러니까 평가에서 나온 영역인데 신뢰도랑 타당도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많이 들으셨다면 제가 이제 신뢰도 타당도를 설명할 때 결혼 상대자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상대가 있다고 했을 때 당연히 믿을만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신뢰도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혼 상대자로서 과연 타당한가라는 문제에서 검사의 한목적성 이런 얘기가 나오면 타당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문제 안에서도 일관성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충실히 측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사의 한 목적성에는 부합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은 있어서 신뢰도는 높지만 타당도는 낮은 시험이다라고 해서 이번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으면 되는 문제였는데 이게 조금 더 어려워지면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의 어떤 영역의 서로 이제 범주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도가 이렇게 바깥에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타당도가 안에 들어있는 개념인데 요거는 결혼 상대자로서 타당하냐 이렇게 해서 그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라는 부분까지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에 넘어가 보면 교육 철학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교육 사상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모의고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존주의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존주의의 가장 큰 키워드는 뭐 관계나 만남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대표적인 실존주의 학자 부버가 나옴으로써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1번을 고르셨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존주의 교육사상, 실존주의 교육철학이라고 할 때 인격적 관계라든가 아니면 뭐 관계, 만남 이런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문제는 교수학습 이론 및 교육공학에서 나온 문제인데 켈러가 제시한 학습자의 동기 유발을 위한 4가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해서 이거 보시면 제가 이제 오늘은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하고 계속 했던 이 테마별 기출 뽀개기 강좌에서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좀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 제 책 안에서 기출 문제들을 계속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똑같이 재현하지는 않고 좀 그걸 가지고 출제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테마별 기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하셨을 것 같고요. 거기 이제 101번 테마에서 켈러의 ARCS 동기 이론이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일단 요 4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주의 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있는데 각각의 예전에는 이 각각의 하위 범주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그게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에 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에 비해서는 좀 쉽게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지방직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주의 집중이라고 하는 건 뭐 하위 범주로 탐구적 각성, 지각적 각성, 변화성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학습 동기가 유발되고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주의는 학습 자극에 기울어져야 하고 그리고 일단 주의가 기울여지면 이게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관련성이라고 하는 건 현재 학습 내용이 학생의 경험이나 흥미와 목적 등과 관련이 되면
학습 동기가 높아지고 계속 유지가 될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조금 어렵게 들어가면 뭐 하위 범주로 목적 지향성, 동기부합성, 친밀성 이런 것들로 나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친밀성이라고 할 때는 관련성하고 관련된 부분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습 경험과 수업의 연결이 학습자와 관련이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친밀성이라고 규정할 수 있고요. 관련성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자신감은 그동안 출제가 많이 됐던 부분인데 자신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자신감이 부여되어야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하위 범주로 성공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거나 또는 학습 요건 이게 뭐냐면 학습자에게 수행에 필요한 조건과 평가 기준을 미리 제시해 줌으로써 학습자가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짐작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행동도 자신감과 관련된 내용들이다라고 연결을 지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 통제라고 해서 개인적 조절감 증대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신의 학습 속도를 조절하고 다양한 학습 과제와 난이도를 스스로 선택, 학습자의 성공을 노력이나 능력으로 돌리도록 유도하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이것 역시 자신감과 관련된 내용들이다라고 연결을 지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족감 같은 경우는 뭐 외재적 보상이라든가 내재적 강화, 공정성이 하위 범주 이런 것들로 나타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가 성취라는 어떤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이런 것들이 모두 학습자의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켈러의 ARCS 동기 이론 중에 이 네 가지 영역을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이제 문제를 접근하셨으면 지금 우리 문제에서 4번 보기가 자율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율성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4번 문제로 넘어갈 건데 얘는 한국교육사에서 출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 자창교재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사실 천자문은 우리 그 학자들에 의한 자창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쟤는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것 또한 예전에 최근에 기출문제랑 거의 똑같이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기출문제 보셨던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지방직 대비를 해야 되니까 다른 것들을 좀 체크를 하자면 이거는 제 테마별 기출 보기기 안에 이론 플러스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데 이 중에 이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누어서 볼 수 있고요.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자창교재 그리고 후기 대표적인 자창교재는 여러분들이 꼭 키워드 가지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보기에도 나와 있던 입학도설이라고 하는 건 권근의 유학 입문용 교재 입학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입문용 교재고 그리고 도표로 그리고 설명을 덧붙였다라고 해서 도설이라는 이름이 붙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동몽선습은 보기 3번에도 나와 있던 내용인데 박세무가 저술하고 동몽들이 무엇보다 먼저 익혀야 할 내용을 경과 사로 나누어 제시한 책인데 얘는 뭐가 특징적이냐면 당군에서 조선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최초의 교재였다라고 이제 특징을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학도설 같은 거는 입문용 교재이면서 그림과 설명이 같이 곁들여졌다라고 해서 입학도설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몽선습에서는 이제 동몽들이 무엇보다 먼저 익혀야 할 내용을 경과서로 나누었는데 최초의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술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유압이나 훈몽자에는 천자문의 문제점을 이제 비판하면서 등장한 자찬학습 교재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에서 보시면 다행히도 유압이나 훈몽자회가 함께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 난이도가 막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막 구분해서 하시진 않으셔도 되는데 적어도 유압이나 훈몽자회가 그 한자 교재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압의 원칙을 이제 둘 다 활용했다라는 거는 공통적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훈몽자회 같은 경우는 최세진이 지은 한자 학습서로서 여기는 특징적인 부분이 언문자모라고 해서 그 한글 자음과 모음의 읽는 법과 자모음의 결합에 의해서 글자가 만들어지는 원리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최초의 한글 교본이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한글이 훈민정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다 알고 계실 건데 그래서 그거랑 좀 연결을 시켜서 훈몽자회는 같은 한자 학습서이면서도 최초의 한글 교본으로도 쓰였구나라고 연결하시면 좀 수월하실 것 같고요. 삼강행실도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실물 사파를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후는 뭐 내조한다라고 해서 이제 내자를 연결시켜서 최초의 여성용 교재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갈 건데 조선 후기에도 역시 중요한 책들이 있었고요. 하학진암 같은 경우는 하학의 지침서라고 해서 이때 하학이 가까이 있어 알고 실천하기 쉬운 것들에 대한 공부이고 그 핵심은 날마다 행하는 떳떳한 윤리로 하학 공부가 참된 공부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건 하학진암이라는 자창교재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소절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제 뭐 선비와 부녀자,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지키고 실천해야 할 바를 제시했다라고 해서 이 작은 예절해서 이 네 가지 경우에 있어서 작은 예절이다라고 연결을 하셔서 이제 사소절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연학칙 같은 경우는 소학의 형식을 그대로 채용해서 편찬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는 우리 선현들의 말씀과 행정을 담은 우리의 교재가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편찬된 책이었고요. 아휘 월남도 보기로 자주 등장하는 건데 얘는 그 유교적 윤리 규범의 테두리 안에 머물지 않고 자연과 사회의 역사 속에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견문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사건이나 현상,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원자가 좀 이렇게 되게 먼 원자잖아요. 그래서 멀리 볼 수 있게 다양한 견문을 넓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문제가 지금 요 아학편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건데 정약용이 천자문의 내용 및 체계상의 결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엮은 한자 학습용 교재였고요. 상하 양권으로 나누어서 각각 천자의 한자를 수록해서 모두 이천자로 구성, 역시 유압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문제 4번 문제였는데 조선 후기 실학자에 의해서 직접 편찬된 한자 학습용 교재를 물어보는 거였고 이제 그래서 답이 아학편이었던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테마 기출 그 강의할 때도 대표 문제로 보여드리고 관련 기출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주제는 8번 주제였고 조선시대 자창교재의 등장과 활용이라는 테마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2022년도 국가직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다음에 해당하는 조선 후기의 자창 교재는 이라고 해서 천자문이 갖고 있던 문자학습 교재로서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한자 학습서.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 아까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한자 학습서에 해당되는 건 2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정기 후기로 나눠서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건 아니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유압이라든가 그리고 훈몽자회 그리고 아학편 이 세 가지가 한자 학습서였다라는 거는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아학편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 살펴본 대로 정약용에 의해서 편찬이 됐고 상하권으로 나누어서 상권은 유형적 개념, 하권은 무형적 개념 위주로 이천자를 수록하였다. 요거는 참고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것도 제가 좀 정리를 그때도 이제 해드렸던 건데 보시면 나올 때마다 자꾸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사소절은 소학의 부적합성을 지적하며 만든 교재고요. 사전과 부의 동교 세 편으로 나누어 선비와 부녀자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지키고 실천해야 할 바를 제시한 거. 이게 사소절이고요. 그리고 아이월남, 아까 제가 원자를 좀 멀리 본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자고 했고요. 그래서 박물관적 관심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학진암은 그 하학의 중요성, 하학의 지침서로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갈 건데 5번 문제는 교육심리상담평가 그쪽에서 나온 문제고요. 생활지도 요즘에 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생활지도 때는 저도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 생활지도의 대상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치료나 교정이 아니라 예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당연히 인지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의적 신체적 발달도 함께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를 다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임용시험 예정 객관식 문제 출제될 때나 그리고 뭐 지금 7급 공무원 객관식으로 교육학개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9급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세 가지, 그러니까 제시된 보기를 다 고르는 문제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세 개가 당연히 해당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고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외로 전부 다 해당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6번 문제로 넘어가자면 6번은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능이래서 지능이론. 이거 역시 교육심리 상담 평가 영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지능이론 관련해서는 제가 기본 강의할 때도 그랬고 테마별 기출 강의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학자와 그리고 그 각 이름, 키워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서 키워드 노트 할 때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때도 보시면 카텔과 혼이 제시한 지능 개념이고요. 유전적 신경생리적 영향을 받는 지능 여기 U자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기계적 암기, 지각 일반적 추리 능력과 관련된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 시험의 특징이 보기에서 딱 제시하는 내용이 가장 대표적인 내용을 먼저 주고 이 나중 내용들은 조금 깊이 들어가는 내용들,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제시된 그 내용과 두 번째 안에서 답을 찾고 이 밑에 나머지 얘기들은 그냥 쭉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밑에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답이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 얘는 유전적 신경생리적 영향을 받는 지능이라고 해서 밑에 보시면 여기 결정지능하고 유동지능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 되는데 유전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제 변화가 좀 어려운 게 유동지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얘는 환경이나 성장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그런 결정지능이다라고 해서 요거 우리 헷갈리지 말자고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거 관련해서 저희 지방직 대비로 좀 정리를 하자면 얘는 2020년도 국가직 관련 기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건데 요거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얘는 답은 4번이었어요. 지금 우리 시험에서도 나와 있던 이 유동적 지능, 결정적 지능으로 구성된다. 이 부분 내용이었는데 나머지 세 개는 맞는 거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서스톤은 제가 자꾸 세븐, 서스톤 뭐 우리말로 좀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려서 7개의 기본 정신 능력이 존재한다고 봤어요. 이 7개의 기본 정신 능력은 뭐 언어 이해 요인, 기억 요인 이렇게 7가지가 있다. 이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서스톤은 제가 그때 이렇게 내려서 이거 세븐하고 좀 연결을 지을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7가지 기본 정신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한 분이다 라고 이해하자고 했고요. 두 번째 길포드는 제가 요것도 이렇게 잡아서 요거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지능이 내용 산출 조직의 세 차원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주장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능 구조 모형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가드너는 8개의 독립적인 지능이 존재하고 그리고 두 번째 각각의 지능의 가치는 문화나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드너에 우리가 다중지능론 8가지의 독립적인 지능, 이 지능이 문화나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내용이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카텔이 주장했던 유동적 지능, 결정적 지능으로 구성이 되고 결정적 지능은 경험에 따라 변할 수가 있다.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유동적 지능은 유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상대적으로 변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태어날 때 결정된다라고 해서 이 결정적 지능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의미가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이 유를 잡아서 요거 유전으로 연결시키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 다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2020년도 국가직 문제에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 앞에 문제에서 보면 카텔과 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그 카텔의 유동적 지능, 결정적 지능의 이 개념에다가 혼과 그리고
캐롤이라는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 세 명이 위계적 지능 이론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관련된 얘기는 제가 기본 강의나 테마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거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유동적 지능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유전 및 신경생리적 영향에 의해서 발달하는 지능이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 유동적 유전 이렇게 꼭 연결해서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정적 지능은 환경 및 경험에 의해서 뭐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안쪽에 스턴버그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턴버그 하면 성공지능 이론 이다. 그리고 지능의 삼원론이라고 해서 처음에 성공지능 이론 전에는 분석적 지능, 창조적 지능, 실제적 지능이라고 해서 3원 이론을 주장하다가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서 성공지능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 테마별 기출법 깨기 안에 보면 제가 지능이론 대표 문제 뭐 설명해 드리면서 이론 플러스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 강의 때 제가 키워드 여러분들 외우시라고 키워드 노트에서도 좀 만들어 드렸던 건데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스피어만의 일반 요인 이론, 서스톤의 기초정신, 7가지 기초정신 능력 했었잖아요. 그리고 길포드의 지력 구조론, 내용 조작 산출의 어떤 3차원 요걸 연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했던 카텔의 유동적 지능, 결정적 지능, 카텔혼 캐롤의 지능이론, 위계적 지능이론이다라는 부분,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스턴버그의 성공지능이론, 적어도 이 타이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7번 문제도 사실은 2021년도에 한번 출제됐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21년도 문제들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하셔서 기출문제를 내셨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소화를 그 문제만 기억을 하셨으면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 문제를 꼼꼼히 잘 이해를 하고 정리를 잘 하셨다면 그럼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7번 문제 보시면 마샤의 정체성 지위 이론에서 다음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정체성 위기의 상태에 있고요. 그러니까 정체성에 도달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과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지만 탐색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해서 언젠가는 정체성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단계인데 이걸 우리가 정체성 유예 단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테마 29 강의할 때 마샤의 정체성 지위 이론이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마샤는 에릭슨의 정체감 형성 이론에서 위기와 관여를 중요한 구성 요소로 보고요. 이 두 차원을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설명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위기라고 하는 건 자신의 현재 상태와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여러 대안적 가능성을 탐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관여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계획, 가치, 신념 등에 대해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몰입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관여는 여기 보시면 과업에 대한 전념 여부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지금 내가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지 없는지로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얘는 탐색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직접 그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눠보시면 일단 탐색도 하지 않고 정체성을 얻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는 당연히 정체감 혼미일 거고요. 반대로 정체성 위기를 경험을 했고 그리고 어떤 일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는 단계라면 정체감을 성취한 단계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 이 두 가지고 실제 문제에서도 이 두 가지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정체감 상실이라고 하는 건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전념할 수 있는 그 과업을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본인이 탐색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진정한 정체감이라고 볼 수 없어서 우리가 정체감 상실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과업에 도달해서 그거에 전념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정체감 유예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탐구하고 탐색을 하고 있어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도달하지는 못해서 우리가 유예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 그래서 지금 시험에서는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 문제 보시면 21년도 문제는 정체감 상실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의사결정을 할 때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 등이 제시하는 역할이나 가치를 그대로 선택하거나 수용한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탐구하는 과정을 겪지 않고 어쨌든 과업을 받아서 그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는 정체감 유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는 상실. 그래서 요 유실과 유예, 상실과 유예, 요걸 여러분들이 꼭 구분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정체감 유예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내가 지금 탐구하고 탐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체감을 성취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 뭔가 상실하고 유실하는 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외부의 그 과업을 내가 받은 거기 때문에 나의 정체감을 내가 잃어버리는 내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8번 문제 역시 그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와이너의 귀인 이론에 따르면 그 소재가 내부에 있고 불안정하며 통제 가능한 귀인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것도 21년도 문제에 나왔었어요. 보시면 제가 그때 설명할 때 이제 테마 기출할 때 이제 테마 40의 동기화 이론으로 묶였던 내용인데 여기 문제는 그 요소가 외적이고 안정적이며 통제 불가능한 요인은 이렇게 문제 출제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요 문제는 사실 모의고사 때도 제가 이번에 문제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개인의 내부에 있는 어떤 귀인이라고 할 때는 능력과 노력. 그리고 과제 난이도나 운은 내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외적인 요인인 거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같은 내부적인 귀인이라고 하더라도 능력은 좀 타고나는 측면이 있어서 일정 기간 유지가 된다는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노력은 좀 일시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직전에 되게 열심히 하다가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래도 비교적 불안정한 측면이 있고요. 통제 불가능하죠.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지만 노력은 통제 가능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과제 난이도와 운도 외부적인 요인이면서 과제 난이도는 안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운 같은 경우는 시시때때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불안정하다고 보고 둘 다 이제 학습자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이 동기화 이론에서 나의 그 결과를 어느 귀인의 이제 어떤 이유 때문으로 이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동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외적이고 안정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귀인이기 때문에 과제 난이도가 답이었던 문제였고요. 그리고 우리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보시면 내부에 있고 일단 내부에 있어야 되니까 뭐 과제 난이도 이건 아예 해당되는 게 아니죠. 사실 여러분들이 와이너의 귀인 이론이라고 할 때는 네 가지 그 귀인이 떠오르셔야 되고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뭐 교사의 편견이라든가 시험 당일의 기분은 이거는 좀 제거를 하시고 나머지 두 개 가지고 고민을 할 건데 일단 내부에 있다고 하니까 과제 난이도는 아닐 거고 일시적인 노력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요 자체로 놓고 네 가지를 똑같은 지위에 올려놓고 고민을 하셨으면 어쩌면 3, 4번이 헷갈리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와이너의 긴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에 의거해서 일단 1번하고 3번으로 정리를 해놓고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하는 게 그게 맞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제가 늘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체적인 어떤 테마나 토픽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얘도 사실 똑같은 문제가 나온 적은 없었어요. 나온 적은 없었지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상식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충분히 풀 수 있었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참모 조직하고 개선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면 특히 4번 같은 경우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개선 조직은 횡적 지원을 하는 수평적 조직인 반면 참모 조직은 계층적 구조를 갖는 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중에 맞는 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맞다고 할 건지 틀렸다고 할 건지를 좀 결정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 계층이라든가
어떤 선형적이다라는 표현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얘가 횡적 지원을 하는 수평적 조직이라고 보기보다는 계층적 구조를 갖는 수직적 조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개선 조직은 수직적이고 참모 조직은 수평적인 어떤 조직인가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1번 같은 경우는 참모 조직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서 직접적인 명령 집행 결정은 이건 수직적인 계층적인 조직에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얘는 아니구나라고 체크를 하시고요. 개선 조직이 계층과 어떤 선형적인 측면이라고 할 때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해야 하겠죠. 능률적인 업무 수행이 이건 얘도 아니다라고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참모 조직은 개선 조직이 원활하게 역할을 수행하도록 연구조사, 계획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참모진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당황하지 않고만 접근하셨으면 풀 수 있었을 문제였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 안에서 뭔가 힌트를 찾아서 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이제 기본 강의할 때 우리 이제 조직의 형태 나올 때 기본적으로 개선 조직, 참모 조직에 대한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린 건데 이걸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계층과 어떤 수직적인 구조가 개선 조직이고 그렇지 않은 수평적인 조직 이런 게 자문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게 참모 조직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조아리창 문제는 제가 2011년도 지방직 시도교육청 문제에서 한번 나왔었던 문제였고요. 워낙 이 문제는 제가 몇 년째 계속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보여드렸던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 강의 들으셨던 여러분들이 쉽게 푸셨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주어진 거 안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시면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에 관해서 남에게 노출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개방적인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노출하기를 원하지 않고요.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은 표출시키지 않으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정보를 얻기만 하려고 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런데 나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미지의 영역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리고 나는 알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무지 영역이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숨기는 영역이다라고 해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테마 122에서 조아리창 이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알고 보면 되게 쉬운 내용인데 굳이 이런 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면서 시간을 좀 낭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조아리창 이론은 딱 요렇게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부분이 열린 영역, 개방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은 아는 부분이 맹인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험에 나왔던 거는 히든 영역이라고 해서 나는 알고 있는데 남한테는 은폐시키고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영역 그리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건 당연히 미지의 영역이라고 해서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제가 진짜 예전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 기출만 보셨으면 아까 그 문제가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2011년도 교육청 문제였고요. 조혜리창 모형에서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영역이라고 해서 개방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요. 인간관계가 좋고 갈등이 가장 적은 영역은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조아리창 이론을 알고 계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 11번 문제를 좀 보실 건데 11번 문제 이제부터 조금 뭐 약간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게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시는 법 관련 해서라든가 아니면 2022 개정 교육과정 얘기가 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1번 문제 보시면 이건 이제 교육헌법에 관한 얘기고 헌법 제31조 제 수업 시간에 엄청 강의 시간에 강조했던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이라고 해서 평생교육 진흥이라든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요거 다 그 헌법 제3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이었는데 요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테마 125에서 이번에 테마별 기출 강의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개정된 교육법, 개정된 그 교육 관련 법들 얘기를 많이 드렸었고, 그리고 교육법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셔서 요거 묶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 테마, 그러니까 교육법 관련한 테마에서 헌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요 6가지 항은 이게 이제 교육헌법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시로 계속 보시면서 좀 입에 붙여두시고 익숙해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뭐 교육평등 조항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해서 의무교육 조항, 의무교육의 주체는 이때 학부모라는 것도 주의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는 중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인데 그 이후의 교육도 의무교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중등교육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신경 써서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해서 무상교육 조항. 네 번째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해서 평생교육 조항도 이 안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 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 법정주의라고 해서 법률로 정한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꼭 기억하시고요. 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이런 법들을 통해서 보장되고 있다라는 설명까지 그때 드렸었는데 이 6가지 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주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학교 조직의 운영 원리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약간 헷갈릴 수도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일단 1번의 적도 집권의 원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적도라는 건 적당한 정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분권을 중심으로 학교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다 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적절한 정도의 중앙 집권과 그다음에 지방 어떤 분권, 지역 분권 요게 같이 이제 조절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 얘기는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답이 1번이었는데 요거 약간 고민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나머지는요. 분업의 원리, 조직의 업무를 직능 또는 특성별로 구분해서 한 사람에게 동일한 업무를 분담시키는 것이다. 요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조정의 원리는 구성원의 노력 집결시키고 업무 간 집단 간 상호관계를 조화롭게 유도하는 것. 이게 조정의 원리. 계층의 원리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위를 수직적으로 서열화 등급화하는 것이다. 나머지가 또 너무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제 그 테마 106 내용을 좀 보시면 교육행정의 특성 및 원리라고 해서 이 문제가 예전에는 되게 많이 출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좀 적게 나오고 있긴 한데 여기 보면 이제 오히려 최근에는 민주성과 자주성 관련해서 문제가 몇 번 나와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일단 참여나 반영이라는 말이 나오면 민주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자주 독립이라고 해서 뭐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그럼 자주성의 원리 이 2가지를 일단 정리하자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권한의 적정 집중 원리라고 해서 이게 다른 말로 적도 집권의 원리라고 하는데 특정 조직 집단 개인에게 권한이 집중되지 않고 집권과 분권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이번 기회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3번 문제 교육행정 문제였고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이 문제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셨을 수 있는데 얘는 똑같은 문제는 없었잖아요. 그동안. 그렇지만 워낙 간접교육비, 직접교육비 이런 거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어법으로 푸셨으면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용 자체가 딱 표준 교육비에 관한 내용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일정 규모의 단위 학교가 현재 교육 목표 및 교육과정 등 제반 교육 체제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비,
최소한의 교육비 또는 최저 소요 교육비라고도 한다라고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간접 교육비, 직접 교육비, 공부당 교육비에 대한 이해가 되셨다면 표준 교육비를 찾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자면요. 직접 교육비는 납입금, 교재대 혹은 정부 수준의 교육 예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교육 활동에 그것을 위해서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것을 얘기한다면 간접 교육비는 이제 작년 시험에도 나왔었지만 직접 교육비를 다른 용도로 소비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의 유실소득 또는 기회비용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재학 기간 중 취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유실되는 소득 이라고 해서 일단 우리가 요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공교육비, 사교육비라고 하는 건 교육비의 확보 배분의 과정이 공공의 회계 절차를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에 따라서 공교육비, 사교육비로 나눈다. 특히 이제 학부모가 부담하되 교육비 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공공의 회계 절차를 거치는 교육비는 학부모가 부담할지라도 이 역시 사부당 공교육비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공부당 공교육비는 뭐 당연히 이런 내용들 공적으로 확보된 재정을 통해 부담하는 이런 교육비를 우리가 공부당 공교육비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에서 간접 교육비, 직접 교육비, 공부당 교육비를 제거하면 표준 교육비만 남았던 문제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최저 소요 교육비라고 할 때 이걸 표준 교육비라고 하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4번 문제는 이제 교육과정에서 나온 문제고 우리가 이제 교육 경험, 학습 경험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이제 물어본 건데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테마 87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학습 경험이 효과적으로 조직되어 있는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원래 예전 문제에서는 계열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많이 여러 번 출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계속성, 계열성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려면 그 계열성 같은 경우는 경험을 중복시키는 게 아니라 동일한 경험이 연속적으로 점점 더 높은 수준의 경험으로 확대되고 깊어지는 거다. 그래서 뭐 나선형 교육과정도 이 계열성의 특징을 활용한 거다라는 얘기 여러 번 드렸었는데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되게 많이 출제가 됐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 전체적인 요 범주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가? 요거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울 수 있는 그렇지만 아예 이거를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은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타일러의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요 세 가지를 가장 많이 들거든요. 이제 거기에 수직적 연계성, 수평성 연계성이라는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번 문제는 교육사회에서 다뤘던 문제인데 번스타인의 계층과 언어 사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 번스타인도 제가 강조 많이 해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얘도 사실 여러분들이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었을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딱 보면 그 노동자 계층 가정의 학생들은 제한된 언어 코드, 중류층 가정의 학생들은 정교한 언어 코드라고 해서 이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얘네 두 개는 맞을 거 아니에요. 얘네 두 개가 반대가 되면 두 개가 답이 돼버리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개는 맞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시고요. 그러면 중류층 가정이 정교한 언어 코드네? 그럼 학교 교육에서도 당연히 중류층 언어 코드를 사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노동자 계층 가정에 제한된 코드를 쓴다고 했으니까 1번이 틀렸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문제 안에서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번스타인의 제한된 합법과 그 이 세련된 또는 그 정교한 합법이라고 하는 건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정교한 언어 코드라고 하는 건 맥락 독립적이라는 표현을 다시 쓰기도 합니다. 조금 난이도를 높이면 맥락 독립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 상황을 떠나도 의사소통이 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그 내용을 다른 곳에 옮겨도 누구나 같은 내용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제한된 언어 코드라는 건 얘는 이제 맥락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떠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 예를 들어 뭐 야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게 밥상을 차려놓고 야라고 부른 건지 아니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혼내기 위해서 야라고 부른 건지 이런 언어들은 그 상황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우리가 제한된 언어 코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맥락 의존적, 맥락 독립적이라는 내용까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교육사회에서 갈등론적 관점의 학자로서 번스타인이 주장한 내용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6번은 교육사회 역시 교육사회에서 나온 문제인데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몸에 각인된 행동거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으로 계급적 배경을 반영한다. 문화 자본의 일종이다 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아비투스 최근에 나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간단히 이제 나머지 것도 교육사회나 교육 철학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일단 패러다임이라는 건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라고 해서 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면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방식이 그것에 대해서 바뀌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헤게모니는 지난번 작년 시험에서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애플의 헤게모니, 뭐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을 가지고 애플이 신교육사회학에서 교육과정 사회학 게 이제 활용을 했다라는 얘기를 그때 이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봤었는데 헤게모니란 지배 집단이 제시하는 세계관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내면적인 합의를 획득해서 이제 기꺼이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런 거 이제 헤게모니 지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데올로기란 어떤 개인이나 사회 집단이 인간 자연 사회에 대해 규정짓는 추상적이면서도 이념적인 의식의 형태, 이념이나 사상으로 번역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이제 나머지 것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저희가 좀 봐두고요. 이 문제는 문화자본의 일종이었던 아비투스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비투스를 주장하신 분이 브루디에 이 정도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17번으로 넘어갈 건데 17번이 그 평생교육법 제29조 요거 바로 직전에도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최근에 나온 20년도 이후 21년도부터 나온 내용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라고 이제 완전 조금씩 바꿔서 이 문제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나머지는 다 맞고요. 여기서 지금 뭐가 틀렸냐면 2번에 보시면 학교의 장은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 시간 동안에 해당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걸 이제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되게 많이 봤는데 혹시 이 문제가 좀 어려우셨던 분들은 문제를 정말 내 걸로 보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소화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기출문제를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꼼꼼히 보자는 얘기죠. 그냥 이렇게 훑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화를 시켜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지방직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역시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의 교실, 도서관, 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하고요. 뭐 활용할 수 있다, 활용하여야 한다. 뭐 이거 가지고 아직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지만 이렇게 활용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은 조례로 정해야 한다라는 부분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서 학생,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부분, 요거 되게 많이 나왔던 부분이라 이거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 조례는 우리가 놓칠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 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제가 그 저희 테마 80에서 학교와 평생교육 때 또 보여드렸던 내용이고 이진하게 한 부분이 출제가 됐던 부분인데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나온 거죠. 보시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 시간 동안에 해당 시설을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부분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리긴 했는데 이 부분 다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2016년도에도 나왔었는데 보시면 지문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걸렸던 거죠. 영리를 목적으로.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고 여기도 보시면 조례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 선지를 좀 바꿔서 출제됐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18번으로 넘어갈 건데 18번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인데 제가 그 모의고사 강의할 때도 그렇고 테마별 기출 뽀개기 강의할 때도 그렇고 올해 기본 강의할 때도 2022 개정 교육과정하고 개정된 교육법 얘기를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음을 놓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2022 개정교육과정과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달라진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모의고사 문제든 아니면 테마별 기출 강의를 통해서 꼭 정리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전히 중요한 건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이렇게 국가직에서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방직에서는 제가 강조했던 그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해서 그 모의고사 강의 같은 거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제는 뭐였냐면 이건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습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에 의존해서 풀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봤던 문제인데요. 일단 보시면 학생 개개인의 어떤 성장을 지원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보면 그 교육과정 총론에서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그러면 요 개개인의 이거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학생이 학습의 기초인 언어, 수리, 무슨 기초 소양. 그럼 여기서는 안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어도 결국은 언어인 거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기초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요즘에 이제 디지털 AI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테크놀로지 리터러시라고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을 선택하시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 다양한 무슨 수업을 활성화해서 문제 해결 및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통해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업이 학생 참여형 수업인지 학생 주도형 수업인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셨으면 답이 나왔을 문제였거든요. 근데 보시면 어떤 수업을 활성화시켜서 문제 해결 및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통해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여전히 평가는 교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사가 평가할 때 학생들이 문제 해결하고 어떤 사고의 과정을 보여주는 그걸 가지고 평가하겠다. 그러니까 여전히 뭐 학생이 주도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학교 교육은 학생 참여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얘가 1번이었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시간도 없고 되게 당황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좀 어려워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던 문제였는데 여러분들 2022 개정교육과정 보시면 이렇게 NCIC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2002 개정 교육과정을 누르시고 그리고 그 안에 교육과정 구성에 뭐 중점사항이라고 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번에 이제 시험에서는 여기서 나왔다라고 해서 이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저는 아까 학생 참여형, 학생 주도형이라고 할 때 그 뒷부분에 평가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우리 학교 교육이 아무리 학생 참여를 많이 유도한다고 하지만 학생이 주도하는 교육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다들 맞추셨기를 바라면서 19번 문제를 보시면 문화실조론도 2021년도에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미국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배경이 되었다. 학생의 학업 성취 격차의 원인은 학교 요인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문화실조론 제가 설명하면서 영양실조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정에서 아이들이 습득해야 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문화적인 내용들을 그거를 제때 이제 습득하지 못함으로써 영양실조처럼 문화실조 같은 현상이 일어난 채로 학교 교육에 이제 참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학교 요인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문화상대주의자들은 문화실조라는 개념이 이거는 어떤 좋은 영양소가 있고
그거를 섭취하지 못함으로써 이제 실조 상태에 이른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문화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걸 가정에서 습득시켜주지 못해서 문화실조라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죠. 상대주의자들은 모든 문화는 상대적으로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다들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개념하고는 양립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기억과 디귿을 고르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문제였고요. 제가 이제 문화실조론 테마 71에서 다루면서 이거 대표 문제로 보여드렸을 때 문화실조론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2번이었거든요. 문화적 상대주의의 관점이며 학생 간의 교육 격차가 문화적 결핍보다는 문화적 차이 때문이라고 본다. 이 내용이 틀렸다고 하면서 얘는 문화실조론과 문화상대주의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이 문제도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맞는 내용인데 학생의 학습 실패 중요 요인으로 학생의 문화적 경험 부족을 지목을 하고요. 그리고 빈곤 가정에 결핍된 문화적 환경을 보상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복지 우선 그 제도 그 부분도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공과 실패는 유전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 가정 환경에서 비롯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 문제까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풀고 좀 멘붕이 오셨을 것 같은데 이거 한 번도 출제된 적도 없고 어느 보기에서도 나온 적이 없는 완전 새로운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매년 새로운 문제가 한 문제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 이 기본적인 추세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 번의 뭐 교육학개론 아니 교육 관련 책을 보고 이거 물론 교육공학 책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는 거가 과연 효율적일까라는 생각을 5과목 전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문제는 사실 뭐 한 문제잖아요. 이번에 진짜 막 손을 못 댈 수 있었을 문제가 이 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또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풀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슐만의 교수 내용 지식에 그러니까 슐만이라는 사람이 교수 내용 지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테크놀로지 지식을 추가한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식이라고 하는 게 테크놀로지 지식과 교수 내용 지식이 합쳐진 어떤 개념? 이런 걸 물어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 지식, 내용 지식, 교수 지식, 내용 지식, 테크놀로지 지식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 환경에 적합한 테크놀로지를 통합하는 지식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게 테크놀로지 지식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약자로 이거를 이제 풀면 대번에 답이 나오니까 이제 설명을 안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 어슈얼이라고 하는 건 제가 밑에 정리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교수학습법에서 어슈얼이 뭐냐면 하이니가 얘기한 수업체제 설계 모형 수업체제 설계 모형이지 이게 어떤 지식의 이름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빼고 그리고 STAD도 이게 뭐냐면 많이 보던 건데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성취과제 분단 모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공학 협동학습할 때 나왔던 내용이고요. 학생이 이제 팀을 이뤄서 성취 과제를 나눠서 뭐 개별 점수를 합산해서 집단에 보상을 하는 요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출제도 많이 됐었고. 그래서 요거 기억하셨으면 얘도 제끼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가 뭐냐면 제가 저희 카페에도 올렸던 위긴스와 맥타의 이해중심 교육과정 여기에서 나오는 요 웨얼2라고 이제 약자를 이렇게 만든 건데 얘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예요. 요거를 그냥 따서 거기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저는 이게 어떤 지식의 개념인데 우리가 알고 있던 교수 내용 지식에다가 테크놀로지 지식을 추가한 개념이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제가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네, 여기 정리를 좀 해왔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 문제 가지고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서 이게 뭐냐면 슐먼이라는 사람이 교수자가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학습자를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수 지식, 페다고지컬 날리지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내용 지식이 컨텐트잖아요. 그 지식을 통합해서 페다고지컬 컨텐트 지식 이런 거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을 위해서 TPACK 모형을 제안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똑같은 요 뒷부분에다가 테크놀로지라는 부분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답이 이제 3번이었던 문제였는데, 이 테크놀로지컬, 페다고지컬 컨텐트 요게 이제 기억이 안 나셨으면 틀릴 수도 있을 문제였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는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 지문을 잘 꼼꼼히 보시면서 좀 제거할 것들을 제거한 다음에 좀 유추하셔서 문제를 푸셨으면 이것도 그렇게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개념을 본 적이 없어서 당황했던 것 뿐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게 이제 그 어슈얼 모형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하셨을 것 같진 않은데 얘는 그 수업 체제 그 설계 모형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식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드리자면 이번에 문제를 이제 쭉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 보시면 뭐 비슷해요. 교육 철학 한 문제, 한국 교육사 한 문제, 심리평가 여전히 이제 영역이 넓다 보니까 5문제가 출제가 됐고 행정에서도 5문제, 교육사회에서는 예전에는 뭐 2문제 이렇게 출제도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교육사회에서 3문제 평생교육에선 아무래도 국가직에서는 평생교육에서는 좀 적게 출제가 되고 지방직에서는 좀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3문제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교수학습 이론 및 교육공학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2문제, 교육과정에서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기출로 나왔던 적이 없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일단 참모조직, 개선조직은 기출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었고 조아리의 창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충분히 안에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표준교육비 문제도 나온 적은 없었지만 앞에 간접교육비, 직접교육비에 대한 개념들을 알고 계셨다면 얘도 소거법으로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요 문제와 요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2문제 정도를 틀리면 그동안 공부를 어느 정도 이제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이었다면 이 2문제를 빼고 나머지 문제는 맞추지 않았을까 해서 저는 한 90점 정도를 예상 점수로 보는데 이 2문제에서 제가 이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저는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번 20문제 중에 한 문제는 킬러 문항처럼 이렇게 뭐 임용회나 또는 뭐 다른 영역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교육학 안에서는 비중이 있지만 교육학 개론에선 나온 적이 없는 문제가 또 한 문제씩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교육학의 그 세부 영역 7가지에 대한 그 기본 이론서를 다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기엔 여러분들한테 뭐 시간도 없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전 차라리 이 한 문제는 과감하게 그러니까 포기를 하고 대신 나머지 것들을 다 맞자 주의로 가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해설 강의 준비하면서도 이 책으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테마별 기출보기기 하면서 최근 15년치 문제를 다 이제 넣고 심지어는 뭐 2011년 뭐 그 전 문제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여러분들께 이제 도움되는 방향으로 책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 지방직 앞두고 이제 3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제가 테마별 기출보기기에서 보면 이건 물론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서점 같은 데 가면 미리 보기에는 충분히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목차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목차를 정말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총 테마가 137개 테마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일 하루에 한 개씩 그리고 어떤 날은 한 개 이상이니까 2개 정도 이렇게 하면 남은 3개월 동안 이 137개 테마를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테마를 정말 자세히 썼거든요.
그래서 그 테마 주제를 딱 보시고 이게 뭐였지? 라는 생각이 들면 그 페이지를 펴서 그 내용과 그 기출문제를 다시 보면서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 국가직 모의고사가 제가 테마별 기출보기기 문제 출간하고 나서 거의 최초의 시험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이 안에서 문제가 다 나왔었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9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게 됐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얘가 되게 시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시간을 쓰라고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적어도 목차에 나와 있는 그 타이틀과 그 세부적인 중요한 내용들만 기억을 하시면 시험 문제를 푸는 데는 충분히 전혀 지장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서 제 책 한번 그 앞에 미리 보기 그 부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도움이 된다면 이 교재로 지방직 교육학개론 준비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한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과감히 포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대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못 풀 수 있다, 못 푼다 이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앞 문제를 확실하게 풀고 났을 때 얘를 좀 여유 있게 접근을 하시면 이 문제도 난이도가 막 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상으로 교육학개론 해설 강의를 마치고요. 저는 이제 지방직 시험 보기 전에 모의고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